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거야.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거.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물가가 상승하면, 자, 물가가 상승할 때는 두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겠지. 자, 여러분, 여기 이렇게 연필이 있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필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 두 가지를 한번 찾아볼까? 얘 가격이 올라갔어. 얘 가격이 왜 올라갈까요? 첫 번째, 샤프가 아니라 연필 쓰면 머리가 좋아진대. 막 연필을 쓰면 되게 좋대.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또 하나. 여기 막 재료. 흑연 가격이 올라갔대. 여기 나무 가격이 올라갔대. 그렇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그렇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그래요. 이 두 가지 원인을 찾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두 측면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수요 쪽에서 이끌어가는 인플레이션입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요 쪽에서 이끌어가는 인플레이션. 그럼 얘는 뭐겠어? 생산 비용이 늘어나서 나타나는 물가 상승이지.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예,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두 가지 종류가 있고 이거 두 개 비교하는 거 진짜 잘 나옵니다. 앞에서 했던 뭐 물가 지수의 개념이라든가 명목 GDP, 실질 GDP나 이런 거에 비하면 완전 간단한 개념입니다. 수요 견인과 비용 인상을 비교해서 시험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지만 이런 거 물가 상승 문제잖아. 그래서 얘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나 중앙은행의 정책과 엮어서 다음 단원에서 배우는 것과 같이 함께 출제될 때도 많습니다. 자, 그럼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벌써 얘가 나왔어요. 자, 총수요 증가로 인해서 총수요 안 배워놓고 계속 얘가 나오는 거야. 자, 총수요 안 배웠는데 이게 나오니. 예, 총수요 어디 나와? 106페이지. 우리 개념원리에서 배운 거죠? 아니면 학교에서 먼저 배우고 여러분 이거 하는 거죠? 그렇죠. 106페이지에 총수요 나왔어요. 총수요 미리 설명할게요. 106페이지에서 되게 간단히 설명하겠네. 자, 말했었지만 이게 총이야, 총. 그냥 수요가 아니라 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가격도 개별 상품의 가격이 아니라 종합하여 평균한 가격, 여기다 물가를 쓰는 것이고요. 여기 배추의 수요가 아니라 전체 국내 총생산을 쓰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해? 수요선이 아니라 얘가 총수요선이라고 합니다. 총수요선이라고 하는 것이고 얘를 뭐라고 하는 거야? 얘를 그냥 공급이 아니라 총공급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106페이지 가서 다시 한번 하겠지만 총수요를 구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지출, 국민소득과 식이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총수요는 총 사려고 하는 마음이야. 총 사려고 하는 마음. 가게가 사려고 하는 마음, 기업이 사려고 하는 마음, 정부가 사려고 하는 마음, 해외가 사려고 하는 마음. 이게 다. 그러면 가게가 사려고 하는 마음 뭐라고 했어요? 소비지출. 그 다음에 기업이 사려는 거 투자지출. 정부가 하는 거 정부지출. 그 다음에 해외가 사려는 건 우리 상품을 수출해줘야 되지. 근데 우리 상품에 대한 거니까 여기서 뭘 빼줘? 수입을 빼주게 되는 거죠. 자, 봐봐. 자, 여기 총수요 증가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래. 총수요 증가란 똑같아. 이 단원에서 배웠던 수요 증가, 수요 어느 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간단 말이야. 총수요 증가, 총수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봐요. 총수요 증가 어느 때 나타나겠어? 가계 소비가 막 올라가. 기업이 막 투자해. 정부 지출 늘어나 또는 수출이 막 잘 돼. 이럴 때야. 이럴 때 어느 때야? 그렇지. 경제가 좋을 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좋을 때는 총수요가 오른쪽으로 간단 말이야. 그럼 원래 물가, 원래 실질 GDP였습니다. 근데 물가가 어떻게 됐어? 그렇지. 올라가게 되지. 실질 GDP도 어때요?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호황기야. 즉 실질 GDP가 올라가는, 증가하는 호황기에, 그래서 호황기의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물가 상승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이때 더 막 이게 진행되면 너무 과열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총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니까 물가는 상승하고 여기 보이시죠? 실질 GDP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우리나라 1960년대부터 지금 어느 정도 막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쭉 봤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비하면 엄청 물가가 올라갔어요.
물론 이제 다른 요인도 많이 있겠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주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이제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뭐냐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야. 자, 이쪽이겠지.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거야. 원자재 가격, 원유 가격 등의 상승으로 인해서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도 다시 자, 여기다 뭘 써요? 종합하여 평균한 가격. 총이니까. 여기 국내 총 생산을 쓰게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그냥 수요선이 아니라 총 수요선이야. 자, 얘는 뭐예요? 총 공급선이야. 총 공급선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만나는 데서 물가, 그 다음에 실질 GDP 똑같이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물가는 뭐가 움직여서 자, 총 공급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봐봐. 생산비가 증가하면 총 공급이 어떻게 돼? 그렇지, 줄어들게 되지. 줄어들면 어느 쪽으로 가?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왼쪽으로 쭉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물가 올라갔어요. 큰 문제지. 즉, 큰 문제지. 근데 물가만 올라간 게 아니야. 실질 GDP도 감소했어. 자, 실질 GDP도 감소했어요. 두 개가 다 문제야. 그래서 이때가 바로 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왜 여러분? 실질 GDP가 감소했다는 건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고 이때 문제는 무엇이냐면 실업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실질 GDP가 증가하면서 물가가 상승하지만 여기는 실질 GDP가 감소하면서 물가가 상승해서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야. 물가의 문제, 실업의 문제.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가 침체되는 이걸 다시 쓰면 경기 침체 또는 실업. 이 두 가지 문제가 함께 오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돼요? 다시. 자, 호황기에는 총수요가 증가해서 무슨 문제만 발생했어? 경제는 호황이라서 실업의 문제 이런 건 별로 없는데 물가의 문제만 있었어. 그러니까 걔한테 집중하면 돼. 근데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에는 총 공급이 왼쪽으로 가면서 물가도 올라. 자, 여기 물가도 올라. 근데 경기 침체가 함께 와. 그래서 실업도 같이 오는 얘를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그래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연결해서 엄청 잘 출제됩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디로 가보시면 되냐면 110페이지에 여러분 거기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과 정부 정책의 딜레마 할 때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이런 것까지 다 엮어서 문제로 출제된다는 거야. 그래서 인플레이션만 단독으로 나오면 되게 쉽게 나오는 것이고 뒤에 110페이지 그런 내용들까지 함께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110페이지 봤죠?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네. 막 어렵진 않지. 그치? 자,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영향. 소득과 부의 의도치 않은 재분배라고 나와 있고 이 내용들은 선지 하나 정도로 굉장히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굉장히 잘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벌어지면 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바나나가 있어. 이렇게 바나나가 있어요. 바나나가 10,000원이었는데 자, 얘가 1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지? 그치? 예. 물건 값이 이렇게 올라간 거야. 자, 그러면 이때는 화폐를 갖고 있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을까요? 자, 여기 봐. 인플레이션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 물가의 지속적 상승. 물가의 지속적 상승이야. 자, 화폐를 갖고 있는 게 좋을까? 아니면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을까? 화폐요? 자, 봐봐. 얘가 이제 그 다음에는 100만 원이 됩니다. 이제 100만 원이 돼요. 100만 원 이거 맞지? 이렇게 쓰는 거. 100만 원이 됩니다. 화폐를 가지고 있는 게 좋을까?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을까? 그렇지. 물건을 가지고 실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때는요. 자, 물건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건 같은 말로 뒤에 가서 우리 테마 1 하면서 다시 한번 하겠지만 이거 항상 같이 알아두세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침에 100만 원을 주면서 너 학교 갔다가 오는 길에 이거 저금해 이렇게 했어요. 그럼 하루 종일 그 100만 원을 막 여러분이 이쪽에 어디다가 잘 넣고 있나 보고 가방에 넣어놓으면 애들이 애들은 아닌데 혹시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고 해서 막 잘 보관하고 잘 있나 보고 막 그럴 거죠. 왜 그래요? 100만 원이 가치 있으니까. 그치? 근데 봐봐. 바나나 하나 가격 정도로밖에 안 됐어. 그러면 얘 상관없지. 그치?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막 급격히 나타나는 나라들에서는 막 몇천 배 나타나는 나라들에서는 돈을 셀 수가 없어. 커피 한 잔에 1000만 원 막 이런 식이야. 그럼 커피 2잔 먹으려면 2000만 원 내야 되거든? 2000만 원 막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들고 다닐 거야. 자, 물가가 커피 한 잔에 1000만 원, 2000만 원 가면 화폐가 가치가 없습니다. 막 아무렇게나 갖고 다녀요. 술에 끌고 다니는 사진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요. 화폐를 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무게로 재는 사진도 그래서 나옵니다.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따라서 가치가 떨어지는 화폐가 아니라 실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유리한 경제 주체는 실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전에 100만 원이 아니야. 바나나 하나 가격이야.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채권자, 채무자 있습니다. 정치와 법에서는 조금 더 복잡한 개념으로 나오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경제에서는 채권자는 돈을 빌려주고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채무자는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100만 원을 빌렸어요. 100만 원 학비에 200만 원인데 그중에 반 정도 친구한테 빌린 거야. 자, 100만 원이 예전에는 대학 학비의 반 정도의 가치였는데 지금 바나나 하나 가격이야. 자, 갚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바나나 하나 가격으로 갚으면 되네? 이거야. 그런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 예전에 대학 학자금의 반을 빌려줬는데 바나나 하나 가격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리한 주체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연금생활자, 연금은 뭐죠? 매달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는 거지. 100만 원씩 연금 받아왔어요. 예전에 100만 원으로 쌀도 사고 영화도 보고 그랬단 말이야. 이제 바나나 하나밖에 못 사. 그러니까 연금생활자는 불리하게 되고요. 자영업자가 왜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냐면 자영업자가 실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치?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외울 때 물가가 상승하는 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걸 반드시 연결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가치 떨어지는 거 갖고 있으면 불리한 거지. 그치? 실물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